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노영이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북한에서 이번에는 목선이 또 넘어왔습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 일어난 일이어서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걱정이 많은데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두 분과 함께 뜨거운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핫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처리를 주장하면서 개도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타박이 적입니다. 이 동맹국이라든 미국마저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 이 WTO의 개발도상국 혜택을 없애라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이 세계무역기구마저 자신의 통제 하에 넣겠다. 세계 통상 질서의 근간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건데요. 물론 중국을 겨냥했습니다만 한국도 불공평하게 혜택을 누린 국가로 함께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이는 오는 30일 재개되는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평소 못마땅하게 생각해오던 WTO의 개도국 우대 체계를 정조준한 건데요. 문제는 검토 대상에서 중국 이외에도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멕시코, 터키도 함께 거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사실 예전에 개도국이었다가 1996년도에 OECD 가입하면서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개도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선진국, 개도국에서 빼겠다라는 조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가 OECD 회원국 혹은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두 번째가 G20 회원국, 세 번째가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 국가, 네 번째가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 국가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네 가지 조건에 모두 이제 부합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개도국 지위를 받는 게 이제 불필요하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현재 한국은 WTO에서 농업 분야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이 개도국의 지위를 이제 버릴 경우, 적용받지 못할 경우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바로 농수산물인데요. 개도국일 때는 쌀, 고추, 양파 같은 이런 이제 농작물들 특별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감세 관측을 하지 않는 이 혜택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도국에서 제외가 되면 이들에게 적게는 300%, 많게는 60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요. 또 농업보조금, 연 11조에 달하는 농업보조금을 대폭 삭감해야 되는 수순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우려가 되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8월 2일 정도에 일본의 2차 규제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 높은 품목이 수십여 개에 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알려진 불편한 진실입니다. 세계 최고 IT 강국이라는 코리아는 종이 호랑이였다라는 사실, 일본산 부품 세계 때문에 일부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비단 세계 소재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산업에서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의 품목의 수가 총 48개였습니다. 품목별로 보게 되면 방직용 섬유의 의존도는 99.6%, 화학공업, 연관 공업 생산품은 98.4%,
항공기, 선박 관련품은 97.7%입니다. 일본 의존도가 50% 이상 품목은 250여 개에 달했는데 이 보고서는 한국이 대부분의 중화학공업에서 일본에 뒤처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고 전 산업에 대해서 일본의 절대 열세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이 많은 만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의 위기가 더 심화되고 경제 성장이 엿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한중일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고가 절실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네, 날카로운 정치 토크로 말의 온도는 뜨겁게 달궈주고 여름의 갈증은 시원하게 해소해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안보 이슈가 뜨겁습니다. 27일 밤 북한군 소형 목선이 또다시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는데요. 지금 배에 흰 수건을 달았지만 귀순 질문에는 이롭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 우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최근에 동해안에서 이제 네. 북한 어선이랄까요? 아니면 또 특정한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 그 목선들의 NLL 남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좀 종합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에 삼척항에 들어왔을 때는 경계 작전에 실패한 것으로 대단히 이제 준엄한 국민적 질타를 받았는데 네. 이번에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을 땐 잘했다고 또 칭찬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올해 초에 금강산을 간 적이 있어요. 금강산에서 아침에 해돋이 행사를 하는데 네. 그 바닷가에서 남쪽을 바라보니까 속초항의 불빛이 아주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밤에는 이 북한 어선들도 우리 남쪽에 근처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정도가 되는데 이 어선이 이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체 동력을 써서 또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 등등 여러 가지는 분명하게 좀 분석이 돼야 되고 해명이 돼야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국민들이 좀 걱정하지 않도록 은폐하거나 네. 왜곡하지 않고 네. 제대로 된 조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영철 의원이 모처럼 우리 군이 이번에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병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목선 삼척항 입항에 대해서? 예, 지난 2달 동안 NLL 침범한 목선이 한 400여 척 된다고 하죠. 네. 되게 항로 이탈 등의 경우는 단순한 어떤 실수로 보고 퇴거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선 특이 동향이 발견이 된 것이죠. 귀성 의사로 비춰지는 흰 수건. 수건 이런 것이 걸려 있다든지 혹은 이제 군복을 입은 사람이 동선했다든지 이런 네. 것이죠. 근데
특별한 어떤 군사적 목적을 갖고 있으면 아마 제가 볼 때 뭐 군복만 입고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지만 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에 어쨌든 지난번 삼척항 그 사건이 반면교사가 돼갖고 경계가 더 철저히 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뭐 9.19 이후에 경계태세가 허물어져서 삼척항 사건이 생겼다 하는 과도한 어떤 규정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과도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 같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해상을 갖다가 경계를 갖다 철저히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뭐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또 이번에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목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그 말하는 것하고 보여지는 정황 같은 것들이 조금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민명도 의원님. 네. 아마 목선 갖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북한의 네. 어떤 탄도탄 미사일 발사 실험 뭐 등등 연결된 것으로 그렇지 다 연결돼 보입니다. 있겠죠. 예. 그런데 9.19 합의를 갖다 폐기하자 하는 것은 역사의 기본 방향 자체를 갖다 역류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이 지난 어떤 1년 몇 개월 동안 진전되어 온 북미 간 남북 간의 거대한 어떤 역사의 어떤 새로운 물고 네. 이것을 갖다가 거스를 만한 한 근본적인 사건이냐. 이것을 우선 규정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은 네. 그것은 어떤 국제사회의 평가나 또 우리 내부의 어떤 평가하고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인계철선을 넘지 않았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네. 북한의 의도가 여튼 북미 대화를 촉진하자는 것 첫째. 두 번째는 남북 간에는 개성공단이랄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것. 다음 세 번째는 9.19 합의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어떤 그 대안을 갖다 만들 수 있는 토론 갖다 이제 계속해서 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시기에 사실은 우리 미국의 오클라호마 시티 핵 잠수함이 이제 부산항에 입항을 했고 네. 다음 달에는 15일간 도상 훈련이 이제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맞대응을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때 이것이 근본적으로 역사의 방향을 갖다가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정말 이것이 역사의 방향을 거슬 만한 사건이고 9.19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지금 평창올림픽, 우리 이제 평창올림픽 국회위원장 하셨던 황영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그 이전으로 역사를 돌리자는 것이거든요. 일상적인 미사일 실험과 일상적인 핵 실험 그리고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군사적 대응 이 상황으로 지금 돌리자고 하는 것은 아마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9.19 원래 그 합의가 육해공 일체의 적대적인 행위를 금지하자 이제 이런 내용이 사실은 주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로 인해서 안보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대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황영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이 황교안 대표가 주장하는 9.19 이 합의 폐기라고 하는 것이 뭐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과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이 취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해를 네네. 좀 국민들에게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이제 목선 얘기를 하다가 이제 9.19 군사 폐기 얘기가 나온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안보 상황, 특히 북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그렇죠. 발사한 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9.19 군사 합의는 첨단 재래식 무기를 묶어놓는 그런 조치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북한의 핵 무장이라든지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조치들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비대칭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19 군사 합의로 인해서 적에 대한 정보 탐지라든지 정찰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첨단 재래식 무기의 증강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어떤 제약이랄까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북한이 계속 이 핵무장이라든지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무장을 강화해 나가면 이거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9.19 군사 합의의 폐기라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경고의 조치 입장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제가 우리 DMZ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9.19 군사합의 조치 이후에 이 비무장지대에서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의 강도랄까요? 네. 우려랄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해소되고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북한에다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당신들이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조치들이 그런 무장 행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쪽에서도 국민들이 아마 9.19 군사 합의에 대한 비난이랄까 철회랄까 이런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저는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폐기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네. 폐기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네. 조금 북한하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각성된 상태에서 뭔가 네. 대체적으로 대칭점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서로 받아들이신다는 좀 거죠. 이러한 9.19 군사합의가 담고 있는 네네. 그런 취지들을 좀 잘 이행해 나가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민병도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를 합의한 거를 폐기하는 형태가 된다면 이것은 남북 긴장 안 하랄까 이런 남북 대화의 국면에 대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상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바로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경험했던 사람 아니에요?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겁니다. 파이널이에요. 가령 장관이나 뭐 다른 네. 청와대 참모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번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상대한테도 최종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인 언어를 훈련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황현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런 취지가 아니겠냐. 애초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9.19 군사 합의가 이렇게 자꾸 형해화될 수 있고 이것이 무력화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갖다 우리가 강하게 표시해야 한다 북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 우리가 KMAD랄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걸 새롭게 해야겠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 북한한테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의 방향을 갖다 거슬러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데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칭적인 합의가 없었다 하는 것은 또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은 유엔의 군사 제재 문제란 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차원에서 해결하자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미뤄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대칭된 지점을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 지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안보 위협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영공을 침범해도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은 안보 NSC가 열렸는데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는데도 청와대와 대통령발 이에 대한 언급이 며칠 동안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보수 정당에서는 가장 중점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의 문제가 이렇게 나이브하게 진행되고 입장이 나와서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이런 북한에서의 이런 잘못된 행위들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 야당에서 이런 강한 언급들이 나오기 이전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또 정부 여당의 입에서 이런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 좀 강한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SNS 참 잘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북한의 행위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우리 저항의 목소리라든가 잘못된 행위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서 예. 이럴 때 SNS 잘하시는 분 북한에 좀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위터를 갖다 푼다는 얘기가 없어갖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농담이고. 네. 이건 농담이고요. 왜 정부라고 해서, 이 영공 침범 혹은 네. 방공 식별구역, 침범에 대해서, 또 최근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수위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 무관을 부른다든지 해당 대사를 갖다 부른다든지 그래서 1차적인 경고를 한 것이고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고 어떤 시점에 가서는 이것을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한중간, 한러간 이런 대화 채널을 갖다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북한의 어떤 의도와 속셈을 갖다 파악하고 있고 되게 북미 대화 우리 판문점에서 합의한 실무급 대화 그리고 그에 이은 이제 4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 딜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사실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도 다 잘 들었고요. 세 번째 한번 좀 이 이슈 한번 집중해 볼까요?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지금 현재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포인트 안보국회라고 하는 게 과연 필요하냐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통과시키는 문제가 같이 논의돼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민주당 입장하고 이 양쪽의 입장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황 의원님 어떻습니까? 곤란하십니까? 좀 여당 먼저 얘기하시는. 네, 원포인트 국회가 아니라 네. 365일 민생국회 안보국회 열어야죠. 그렇잖아요? 네. 지금 지금 7월 말이죠.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200일이 지나가는데 200일 동안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자, 1월 달에 설날이라고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면서 세비 받아가고 2월 달에 대보름이라고 윷놀이 하면서 세비 받아가고 3월 달에 시산제 다니면서 세비 받아가고 4월 달에 무슨 봄꽃 축제하면서 세비 받아가고 5월 달에 체육대회 가서 세비 받아가고 1년 내내 놀고 있는 거예요. 365일. 아마 이대로 가면 아마 역사상 재헌국회 이래 아마 최악의 국회라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올해 들어서 법안을 갖다 단 한 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임위가 5개입니다. 그러니까 안보국회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죠. 365일 갖다 국회를 열어서 민생국회도 하고 안보국회도 해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하루만 국회를 열자고 합니까? 그동안 200일을 놀고. 전 이 문제만 나오면 분노가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서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진짜 국민들 앞에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겨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경제를 맡겨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민생을 맡겨요? 네. 지금 민 의원님 그래서 분노 게이지 올라가시면서 세비 반납까지 또 하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4월 달에도 강원도 산불 났을 때 그때 또 국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갖고 그때 1,000만 원 반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정말 전무위원회 제가 정무위원장인데 네. 제가 스스로 법안 실적이 전무하다고 해서 전무위원장이라고 디스를 갖다 셀프 디스를 갖다가 하면서 이번 달에는 좀 꼭 통과시키자. 청년기본법 통과시키자고 장학재단에 500만 원 내고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번 통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000만 원 하면서 제가 나경원 의원을 갖다가 지목한 거는 제1야당의 대표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여야 간에 쟁점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야 간에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 앞엔 조성한 거 아닙니까? 결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1야당 원내대표가 제가 이제 다음 주자로 나경원 대표를 지목했는데 아마 그분이 먼저 나도 세비 반납하고 시작하겠다 이랬으면 제1야당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 열흘됐거든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나경원 대표님 동참하시고 세 번째 주자 지명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게 나가시는 거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저희 야당도 똑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다만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지만 놀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건 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역구에서 매일 출퇴근하면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열리고 있지 않지만 많은 날들을 국회로 출근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회의가 아닌 다른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안보 국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방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여당이에요. 근데 예.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전에 김영우 의원이 국방위원장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안보 현안이 일어났을 때마다 아주 즉시 상임위를 개최해서 국방부라든지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라든지 걱정하는 부분들을 이 국방부라든지 합참에게 전달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여당 위원장이 있는 국방위원회가 이렇게 안 열려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는 예. 국회 전체 일정하고 상관없이 국회가 멈춰서 있다고 할지라도 국방위원회 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조차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을 마치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 지난주에 홍문표 의원이 사실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네. 원포인트 안보국회 하면서 추경도 같이 해도 괜찮다 본인 생각에는 네, 그런 네. 얘기 하신 적이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네. 황영철 의원님께서도 안보국회 하면서 추경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열리면 저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다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못한 일이 있으면 못한 일들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이게 무슨 그 원포인트로 안보국회만 하자고 그러면 여당이 응하겠어요? 서로 함께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예.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하고 뜨거운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 4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임시국회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좀 일하는 국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민병대 의원님께서 노는 국회 너무 미안하다. 나는 세비 반납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세비 반납하겠냐 이거 지금 얘기하셨는데. 조금만 더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임시국회 시작하면서 노는 국회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방탄국회로 해서 만든 것이냐 어떻습니까? 뭐 놀며 방탄도 하겠죠 뭐. 아까 뭐 우리 황영철 의원님이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국회의원이 노는 게 아니다. 꼭 국회 열어야만 하냐 와서 뭐 그렇게 좀 SNS도 하고 뭐 토론회도 하고 민원도 듣고 뭐 체육대회도 하겠죠. 그렇지만 국회의원의 본질은 러메이커입니다. 입법부예요. 예. 컨그레스맨 회의에 참석한 인간이 아니라 기본적인 소명은 입법부고 입법가입니다. 예. 미국의 한 정치학자가 국회의원을 네 가지 부류로 구분했는데 에지테이터, 선동가 막 이념적으로 아주 극으로 몰고 가는 사람도 있죠. 한국 정치에 지금 많이 보이잖아요. 예. 두 번째는 애드버타이저 어떻게 틈만 나면 자기 선정할 것인가 하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릴럭턴트 마지못해 하는 생겨형. 네 번째 러메이커. 사실 유일한 정치인은 러메이커밖에 없다고 하는데 한국에 진짜 러메이커가 몇 명이 되는가 정말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자, 작년에 8.3일 우리나라 데이터 선언했습니다. 데이터 국가, 데이터 경제 가겠다고. 예. 이제는 원유를 캐는 시대가 아니라 데이터를 캐는 시대 가겠다. 1년 지나도록 법안 심의 한 번 안 해줍니다. 금융과 관련된 아주 수없이 많은 민생 법안. 우리가 지금 14,000개의 법안 중에 지금 10,000개가 심의조차 한 번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국회를 갖다가 저는 이번에 완전히 근본적으로 이제 국민의 눈으로 국민이 저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지금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봐야 되고요. 지금처럼 그 교섭단체 정권주의 있지 않습니까? 교섭단체 정권주의라는 게 뭐냐면 국회 일정을 300명하고 일일이 상의하면 너무 힘드니까 교원차라고 한 것을 만들어서 그 대표 간의 일정을 협의하게 된 겁니다. 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일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기능하고 있는 것이 교섭단체 정권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국회의 모든 일정을 갖다 자동화하자. 네. 국회 언제는 대정부 질문하고 언제는 법안 심사를 하고 몇 번을 해야 되고 이렇게 모든 걸 자동화 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합니다. 지금은 출석을 해요. 네. 피켓팅 출석하죠. 그다음에 샤우팅 출석하죠. 의원총회 가서 출석하는 것이지 정치를 해야 돼요. 미국은 봐요. 정치를 하잖아요. 이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황영철 의원님 정말 그 법안 좋은 것 같아. 나 그 법안 찬성하고 메모 모아줄게. 예. 내 법안 같이 합시다. 예. 이게 정치 아닙니까? 근데 정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모든 일정을 자동화해놓고 만약에 교섭단체의 결정으로 그 회의에 불참해서 의사 정족수가 안 됐다. 그럴 때는 페널티를 매기는 거예요. 뭐냐.
국고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세비를 삭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세비 삭감을 하면서까지 그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네. 그거는 그만큼 진정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목숨을 안 걸도 최소한 돈은 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회 21대 국회에도 국회의원 선거하면 뭐합니까? 국회의원 다시 하면 뭐합니까? 불가리하면 뭐합니까? 똑같을 텐데. 응? 최소한 이번에 7월달 8월달에 뭘 해도 좋은데 무슨 민생만 필요합니까? 입법도 필요하죠. 추경도 필요하죠. 네. 국회의원 전원 지금부터요. 저 휴가 반납하고 마지막 그날까지 뛰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사실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도 만들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더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자동적으로 의사 일정이 진행되도록 하자. 또 안 되면 페널티도 꼭 주자. 뭐 세비도 꼭 반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병두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우리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정 활동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중한 권한이자 또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야의 투쟁이라든가 갈등 국면에서 국회가 멈춰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이 점에 대한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만큼은 당과 당이 갈등하고 투쟁하더라도 국회는 아주 자동적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여 가게 해야 된다는 거는 국민들의 바람이고 그래서 이거는 따라 그렇게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당도 해보고 이제 야당이 돼봤는데 예. 여야에 따라서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들을 본 거죠. 정치인들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질 때도 아주 그때는 절묘한 타이밍이 있었던 거예요.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섞여서 또 그것을 회기 말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런 국면 속에서 20대 국회 말에는 적어도 20대 국회의 이런 잘못된 행위라든지 파행에 대한 책임을 따지자면 뭐 여야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서로 당신들한테만 책임 있다고 얘기하면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21대 국회에는 좀 더 다른 형태로 국회가 굴러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어쨌든 우리 민병두 의원님이 전무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국방위원회는 얼마 전에 회의를 해서 법안을 그래도 여러 개 심사를 해서 소위에서는 통과를 시켰어요. 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우리 지역의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안고 있는 주민들에게 국가적으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 등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본회의가 전체 회의도 안 예. 열리고 또 본회의도 안 열리니까 사실은 지금 냉가슴 앓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국민들에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법안인데 빨리 통과돼야 돼. 이게 20대 국회 때 만약에 제대로 일정을 못 잡아서 안 된다고 하면은 폐기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국회의원의 지금 법안 숫자가 만여 개라고는 하지만 그 중에는 그렇게 괜찮지 않은 법안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꼭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야가 같이 잘 각 상임위별로 추려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논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세비 반납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은 빨리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위도 네. 하고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중이죠,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추경도 통과시켜야 되고 또 앞으로 첩첩산중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한미일 3국 의원회의 참석자 미국을 찾았던 그 국회 방미 의원단 귀국과 관련해서 이제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 냈다. 지금 사실 우리 황 의원님하고 민병두 의원님은 두 분이 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 지금 이 국회 방미 의원단 같은 경우는 모처럼 한 목소리 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지금 나와 있고요. 또 미국이 아직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중재에 나서지도 않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 지금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양쪽에서.
일단 국가적인 이런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가 국내에서 정파적인 입장으로 서로 싸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의견들을 낼 수는 있지만 예? 바깥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라든지 또 대외적인 입장 국가 대 국가적 입장에서는 어쨌든 잘 정리된 의견들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각 정당 의원들을 대표한 방미 의원들의 역할은 대단히 소중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 국회의원들이 우리 항공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높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관심이 높지 않은 국회의원들 미국 국회를 방문해서 우리 주의를 이렇게 촉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입장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본에서의 외교력과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력, 미국의 그 소위 말해서 조야 정치권에서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어쨌든 그 일본 의원들과 같이 같은 자리에서 서로 논쟁할 수 있고 이랬던 측면은 굉장히 좋았던 거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있어요. 마련한 것만으로도 일단 의미가 있고 또 여론과 관련해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하셨고요. 네, 민 의원님. 네. 의원외교 좋죠. 근데 이제 의원외교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정확한 타겟을 갖다 잡아야 그렇죠. 되는 거죠. 토론의 성격이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다면 타겟을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미 하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종전을, 한반도의 종전을 갖다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우리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랑 수차례 가서 접촉한 결과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일본의 이 무역전쟁, 경제전쟁, 경제보복 이것이 되게 이제 글로벌 가치체인을 갖다가 어렵게 한다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국제사의 어떤 공동의 가치인 이 자유무역을 갖다 훼손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유무역 훼손은 미국도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만나갖고 그 얘기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그것은 규범의 문제로 좀 중장기적으로 WTO 가서 할 얘기인 것 같고요. 글로벌 가치 체인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이제 그 반도체 생태계를 갖다가 흔들고 주도권을 갖다 바꾸게 하고 가격을 올리고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미국 기업들, 미국 관련자들, 요 사람들과 관련된 국회의원들,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타겟팅해서 앞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거는 예정된 토론회니까 토론회는 가는데 이제 앞으로 이번에 8월 30일 날은 또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가령 또 한쪽에서 이제 공명당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연립여당의 한 축인. 이제 그쪽에 네. 이제 우리에 대한 이해가 좀 비교적 넓고 좀 생각을 갖다 우리가 좀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좀 그 타겟팅을 해서 이제 의원회교도 좀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어떤 그 방미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러니까 방미해서 얘기한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일본 수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미국의 기업들하고 좀 손을 잡거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걸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짧게 잠깐만 이제 한마디씩만 조금 여쭤보면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그 현재의 대응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잘 가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정부가 전체적으로 갖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강점, 약점,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강점, 약점에 대해서 사실 다 노출하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노출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일본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갖다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할까, 저 부분은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어떤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어떤 그 국산화를 갖다가 부품 소재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차제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방침,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 이런 기본적인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으로 8.15랄지 또 일본 천황 즉위식이랄지는 중요한 기점마다 일본이 요구하는 바와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갖다가 어느 선에서 어떤 정도 얘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을 테니까 일단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로 좀 단결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일본하고 경제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자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진 거라고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에서 맨날 싸움만 하면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합심해서 좀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쪽에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걸 빨리 마련해보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황교안 의원이 어떻습니까?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이 청와대 혹은 여당 이런 쪽에서 전혀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응을 잘했으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경제 보복 조치가 있은 이후에도 이러한 조치에 대한 국론을 모으고 예. 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을 자극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된 대응 예산 같은 경우도 이런 것 네. 통과시키려면 야당에게 대단히 협조를 구하고 또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예. 청와대 여당 정부 여당 청와대에 계신 분들 야당 항일 이 친일 프레임으로 모으려고 네. 하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동 대응이 어려워지지 않았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좀 뜻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가 국내에서는 부득이하게 각 정파적으로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적어도 외교라든지 또 안보라든지 또 국가 대 국가 간의 문제 이런 문제에 예, 있어서는 예. 한 목소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네네. 그 야당의 협조를 조금 구해서 같이 나가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법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오늘 광주 클럽 붕괴 사고 관련해서 인터뷰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더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